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주목한 이슈의 숨겨진 1인치를 찾아내는 시사토크 1인치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송국권 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사토크 1인치에서는 79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는 국가가 공인한 친일파는 총 11명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군의 아버지시여. 국립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 안장된 대한민국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의 묘비에 적힌 글귀입니다. 개화의 선구자로 호국의 간성이었다. 해방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신태영 역시 같은 장군묘역에 잠들었습니다. 군의 아버지, 호국의 간성. 하지만 이들은 모두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입니다. 신태영과 이응준은 모두 1914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45년 해방까지 일제히 군인으로 30년을 부역했습니다. 30년을 일본군으로 침략에 앞장섰던 이들이 해방 후 우리 국군의 요직을 꿰차며 현충원에 안장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에 가담하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거든요. 김경천, 지청천, 이응준 등이 약속했는데 김경천, 지청천은 그 약속을 지켜서 3.1운동 이후에 일본군을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고 지청천은 나중에 광복군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했던 이응준은 그 약속을 어기고 해방 때까지 계속 일본에서 고위급까지 갔고 연세대학교의 전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총장 백낙준도 국가공인 친일파. 그는 교육자, 언론인, 종교인으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친일 부역에 앞장섰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대동아 공존과 공영, 세계 평화를 위한 정의의 옹호로 평가했을 정도. 그랬던 그의 묘비엔 민족을 붙들고 살리는 방도가 교육에 있음을 알고 일생 사업으로 교육에 종사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어떻게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겠어요? 현충원이 이제 그런 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라가 위기에 몰렸을 때 이 나라 위에서 이렇게 몸 바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본 만주군 간도 특설대 중대장에서 국군 1군단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김백일. 일본군 독립중포병 중대장에서 국군 포병감으로 올라 포병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응균. 을사늑약 당시 법무대신 이하영의 손자 이종찬 역시 일본군 소자였지만 이후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 오르며 현충원에 잠들었습니다. 이들처럼 국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1명이 현재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들과 불과 40-50m 거리에는 독립운동을 하다 희생당한 애국지사와 순국 선열들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서울 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는 친일파들을 좀 살펴보셨는데 김홍준, 김백일, 신웅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이렇게 총 7명이 안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0년 동안이나 일본군 장교로 활동을 했었던 신태영과 이응준의 묘역이 서울 현충원 중에서도 가장 손꼽히는 명당 자리에 지금 안장이 돼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묘지의 묘역에 어떤 크기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또 묘역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아생전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이 묘의 위치와 크기가 다른데, 예를 들어 대통령직을 거쳤던 분 같은 경우는 80평 가량이고요. 장군직을 거쳤다라면 8평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평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들으신 신태용이라든가 이용준은 초대 육군 참모총장 출신이고요. 신태용은 육군 참모총장의 국방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8평짜리 장군 묘역에 묻혀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게 그냥 크기만 넓은 게 아니라
그 발 아래쪽에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애국지사들이 묻혀 있어서 이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애국지사들을 발 아래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본인만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친일을 한 경우에도 지금 현충원에 있다고 하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신태영, 신응균 부자인 것 같은데 어떤 친일 활동을 펼쳤죠? 일단 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거의 반세기 가까이 우리가 식민지대를 받았기 때문인데 그렇죠. 신태영 같은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도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 일본 이름으로 히라야마 스케이테라고 합니다. 일본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일본군에 참전을 했고요. 30년 넘게 간섭 전쟁이라든가 이런 침략 전쟁에 가담을 했었고 본인이 그렇게 전쟁에만 가담해서 활동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대한 조선인들을 향해서도 뭐 경성일보 같은 데 기고를 해서 이 조선인들이 하루빨리 동아시아 정벌에 함께 나서줘야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떻게 보면 출전하는 목표는 야스쿠니 신사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서서 전쟁 영웅으로 산화하는 게 내 목표다. 이런 글을 기고하기도 했었고요. 아들인 신은균 같은 경우 일본 이름이 히라야마 가치토시입니다. 마찬가지로 11대 국방부 차관, 국립외교원장도 지냈습니다. 비슷한 경력을 가졌어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육군 사관학교 나와서 일본군 중포병 장교 그리고 오키나와 전투 같은 데서 일본의 침략 전쟁에 함께 했었던 인물입니다. 네. 뭐 이렇게 뭐 부자가 친일을 한 경우를 더 넘어서서 3대가 친일을 하고도 지금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물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종찬 전 국방부 장관을 지냈는데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도 지냈고 일본군 소자 출신이에요. 그 예. 장교 출신인데 그 일본군으로 있을 때는 그 최고 훈장이 금치 훈장이라고 있답니다. 그 금치 훈장을 받았던 그 군인 출신이죠. 일본군 출신인데 문제는 그 이종찬뿐이 아니고 그 조부 그리고 선친도 일제에서 일제시대 때 부역을 한 정도가 아니고 친일파였죠. 네네. 친일파였는데 그 아버지가 이규원입니다. 이규원인데 친일 단체인 조선기족원의 부회장 이사를 지냈어요. 이 조선기족원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합방을 하고 나서 어떤 직책을 다 줬습니다. 그 예. 귀족처럼, 유럽의 귀족처럼 우리나라 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작, 백작, 남작 이런 귀족 명칭을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 동화돼서 충성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그 귀족을 받은 사람 중에 박용효라고 있는데 그 박용효가 그 기족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선기족원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회장을 지냈고 그 예. 조선기족원에서 여러 가지 이 친일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부회장을 지낸 인물이 이종찬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위에 그 할아버지가 이하영인데 예. 그때 을사늑약이 일어나서 우리 많은 애국지사들이 뭐 자결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을사늑약 때 이하영이 법무 대신이었는데 오히려 이 늑약에 반대해서 전국에서 또 봉기도 일어났어요. 봉기가 일어나서 충청도 지역에서도 봉기가 일어났는데 법무 대신이니까 예. 그걸 고종에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소를 올린 그 장본인이 이종찬의 할아버지. 예.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종찬까지 3대가 친일 행적을 했는데 그 이종찬이 지금 장군묘역, 제3장군묘역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이종찬의 묘비에 호국의 큰 별이라고 전혀 다른 찬양 일색의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하니 정말 좀 통탄할 일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서울 현충원에 묻혀 있는 그 친일파를 좀 살펴봤는데 대전 현충원에도 안장돼 있는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김창룡이 눈에 띄는데 어떤 인물이죠? 일단 뭐 정말 혹자는 한국 현대사 어둠의 화신이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인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떤 전력을 가졌는데 일단 일제시대 때는 관동군 헌병대에서 밀정으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방 후에는 고향인 함경도에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탈출을 해서 이제 월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군에 들어가서 정보부 소자로 있으면서 그때부터 당시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사실 친일 청산의 어떤 큰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해방 직후에 남북 분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숙적 관계에 놓이면서 북한을 대상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다 그냥 친일파가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인물이 또 김창룡이기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보 소대장을 맡고 나서 이 공적을 쌓은 게 다 고문과 조작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짓을 했냐면
주민들한테 인민군 무기를 나눠주게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인민군으로 몰아서 학살을 해요. 아이고. 이게 이제 이른바 삼각산 사건이고 예. 부산에서도 수영자들을 풀어준 다음에 이 사람들 또 공비다라고 해서 다 학살했습니다. 그게 금정산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50년대에 잡아들인 사람이 한 15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 때문에 서울에서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1298명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질렀고 결국에는 그 부하들이 보다 못해서 이거 너무 뭐 비위와 전형이 많다 해서 부하들이 이 사람을 죽였던 것이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은성 태극 무궁훈장 받아서 국가 유공자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있어야 한다라고 안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통틀어서 이 친일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 아까 영상 속에서 전문가가 했던 말이 좀 귀에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현충원이 친일파들 이렇게 안장함으로 인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현충원이라는 공간이 친일파에 대해서 감사를 강요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 누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희생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크게 보면 역사의 아픔인 부분이 있죠. 예. 왜 그러냐면은 강복이 되고 나서 5년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렇죠. 1945년, 50년.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니까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들어올 사람들, 지휘관을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군 장교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일본 장교를 할 때는 분명히 친일파였죠. 예. 그런데 저기 처음에 이제 그 현충원에 안장이 될 때는 그게 아니고 국군으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안장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친일파들이 그 묻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친일파들이 나중에 이제 장군까지 되고 있으니까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 운동을 했던 분들은 오히려 그 아래에 있어요. 네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바로 잡아야죠. 바로 예.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국회를 출입할 때 되면 매번 그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예. 그 국립묘지 뭐 이장 그 관련해서 파묘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항상 법안을 한쪽에서 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발의를 하죠.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그렇다면은 우리 국군으로서의 공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더라고. 네네.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발의됐다가 폐기되고 하기 때문에 예.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이거 뒤로 미루지 말고 큰 틀의 여야 합의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할 단계는 왔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특수한 시대 상황이라는 것들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일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친일 내진 부역을 했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같은 동족을 상대로 촛불을 겨누고 밀정으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다음에 해방이 된 이후에도 아까 말했던 김창룡 같은 인물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공비로 그리고 북한군으로 몰아서 학살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사람들 대부분들이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살았어도 북이 영화를 누렸는데 죽은 다음에도 지금 명예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머리켠 한켠에서는 정말 노력해봐야 내지는 내가 희생해봐야 뭐 좋을 거 뭐 있겠어라는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예.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현충원이라는 곳이 국군묘지로 출발을 해서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현충원에 이제 안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2009년에 대통령 소속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를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그때 행적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때라도 파묘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거든요. 파묘를 하자 예. 이런 게 계속 나왔는데 결국 그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을 개정을 해야지 가능한 것이에요. 네. 그런데 법이 계속 지금 발의가 돼도 항상 이게 정쟁이 되면서 결국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어쨌든 뭐 법 개정이 없이는 이게 좀 뭐 어렵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근데 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항상 이 양쪽이 부딪히고 있으니까는 논쟁만 일어나다가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았죠. 네.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고 백선엽 장군 논란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한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6.25 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킨 전공으로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친일파들의 어떤 그 인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선엽 장군 역시 친일 행적이 아주 뚜렷하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죠. 일단 예.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의 친일 임명사전에도 올라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굉장히 악명 높은 감동특설대에서 일을 했습니다. 뭐 일이라는 말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주저가 되는데요. 예. 다른 게 아니라 한국 한인들을 모아서 한인들을 토벌하는 부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부대에서 100여 건이 넘게 이제 광복군들을 이제 뭐 어떻게 물리친다, 어쩌면 공격하고 해쳤던 예. 그런 일에 가담을 했던 예. 그런 인물인 거죠. 예.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사망 이후에 이제 그때가 202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결국 장군 이묘역에 안장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찬반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그때가 2020년이니까는 예. 문재인 정부 때라서 네네.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도 특출대에서 활동을 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낙동강 전투의 영웅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어리설픈 역사인데. 예. 그런데 그때 안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간도 특출대가 그렇게 악랄한 행위를 했지만 독립군에게. 그런데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출대에 갔을 때는 이미 그쪽에 독립군은 다 퇴각한 상태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그렇게 부딪힌 건 없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와요. 네네. 그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됐는데 올해도 6월 달에 그 호구 보훈의 달 뭐 현충일 이때 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파묘를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주장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주장 중에서 제가 하나 눈여겨본 게 뭐냐면은 그렇게 6.25에 대해서 공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따로 모아라. 따로 이제 그 묘원을 조성을 해서 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일본군도 활동을 하고 국군도 활동을 하고 백선엽 장군이 가장 상징적이죠. 그런 분들을 그 묘소를 따로 지어라는 그 주장이 나왔어요. 예.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파내야 된다는 파묘를 해야 된다는 그 네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새로운 논란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거기 이제 다른 데로 그 이장을 하고 예. 거기 남겨두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올해도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논쟁이 계속되는 게 해방 직후에 결국에는 친일 성산을 제대로 못했던 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왜 백선엽 같은 문제적 인물이 당시에 그렇게 높은 계급을 가지고 6.25 전쟁을 맞설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또 한국 현대사의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평가 같은 것도 엇갈리기 때문에 쉽게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이겁니다. 과거에 일본군에 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고위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위직이 그대로 한국군 창설 이후도 이어졌던 것이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낙동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배경부터 따져보자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인물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서 갑작스럽게 없던 한국군을 이렇게 세워서 거기서 맞섰던 것이냐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그 사람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냐. 네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공이 있고 과가 있다라고 따질 때 그 공에 관해서조차도 사실은 이걸 그 사람 개인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지부터 명백하게 따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현충원에 지금 안장이 되어 있는 친일파 11명의 그 안장 기록에 친일파 이 문구를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국가보훈부에서 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파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삭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가보훈부 입장을 제가 잠시 전해드리면 백 장군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다른 11명의 그 친일파 유가족의 또 요청이 있다면 이 안장 기록에서 친일파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 조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삭제했던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삭제하는 법적 근거는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투는 가운데서 나온 얘기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법적 근거를 요구를 할 때는 주로 어떤 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줄 때를 법적 근거에 의해서 줘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법치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친일파라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그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게 과연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그냥 기재하는 것뿐이냐 여기서부터 또 다퉈질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뭐 꼭 개인에게 뭐 형벌을 부과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딱히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예. 이 친일파 문구가 두 가지로 표시가 됩니다. 하나는 거기에 이 비석이 있는데 옆에다가 안내판을 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은 그 안장된 분들의 공적 같은 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공적을 적혀 있는데 그 공적을 적는데 이런 친일 행적이라는 일종의 그 노란 딱지를 붙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딱지를 붙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 딱지를 뗀 거예요. 서로가 이제 법적 근거가 없애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또 다시 노란 딱지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공가를 다 같이 적어서 공도 같이 적어줬으면 해요. 예를 들어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그 간도 특설대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 남동강 전선에서 또 공을 세웠다는 그런 평가도 있다. 같이 적어놓으면은 참배객들이 평가를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공과를 함께 적는 건 어떠냐?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함께 적는다라는 그거를 또 어떻게 누가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백선엽 장군만 해도 군 내에서도 입장들이 다릅니다. 백선엽 장군이 실제로 낙동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국에는 이렇게 뭐 의견이 엇갈리는 것 이외에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기준을 저는 좀 잡았으면 좋겠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단순 부역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같은 민족에게 총칼을 겨눴던 인물이라고 한다라면 그냥 단순하게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을까. 게다가 그 이후에 뭐 본인이라든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후예 달까지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렸던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살아서의 부귀 영광을 얻은 만큼 죽어서의 명예만큼은 포기하는 게 그냥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희가 2020년에 이 친일파들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서 이 국민 여론조사가 한 차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전쟁 등 다른 공이 있다 하더라도 친일파는 현충원에서 이장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5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이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는 이장시켜야 맞다라고 찬성을 한 거죠. 그리고 공을 인정해서 현충원에 계속 안장해야 한다는 32.3%, 잘 모르겠다 13.7%가 나왔습니다. 아까 뭐 송평론가님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당시에 그래서 친일파 파묘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이제 최근 22대 국회에서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다시 한번 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독립운동가와 함께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현실.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친일파는 청산을 해야 했었는데 독립유공자 분들이랑 같이 안치되어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충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은 나라를 이게 친일파가 아니라 매국을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과 시를 따질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맞춰 22대 국회에서도 개원과 동시에 국립묘지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대표 발의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김 의원은 상훈법,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발의해 친일 행위자 파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직까지 친일 행위자에게 주어진 훈장, 국가유공자 지원은 취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잘못된 의식을 어찌 보면 바로잡는 첫 단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충원에 친일 행적이 있는 인물들을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이장을 해야만 우리 제대로 된 그 애국 정신, 이 호국을 위한 우리 이 정신들이 바로 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개정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인물에 대한 서훈과 유공자 대우 취소가 명시됩니다. 국립묘지법의 경우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추가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이장 심의를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장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기구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굳이 반대를 여당에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마저도 반대를 한다면 사실 저희가 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안 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은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민주당의 김용만 의원이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파묘법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추가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라고 하는데 조금 소극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만 의원이 총선에서 이걸 공약으로 내세운 거예요. 예. 공약으로 내세워서 일단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김용만 의원이 추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좀 진일보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그전에 여러 가지 파묘 관련법보다는 지금 김용만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 이걸 추가한다.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네. 심의위원회 그런 건 없었고 단지 지금까지 나왔던 반민족 친일 명단 네.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걸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 딱 별도로 이제 심의를 거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하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객관성이 담보되는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좀 잘 그렇죠.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은 누가 할 것이냐. 예. 그리고 또 추천을 뭐 민주당에서 몇 명, 국민의힘 몇 명 할 것이냐. 예. 아직 강론 부분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지만 그걸 잘 조정을 한다면은 어쨌든 사실 반민족 친일 명단 해도 그 만든 주최 측에 대해서 불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명단 자체를 불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 파묘를 하는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좀 더 진일보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뭐 공과를 따질 때도 그 공은 정말 그 사람의 공으로 따질 수 있는 거냐, 저 과의 정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지금은 아직 우리가 친일 청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친일파라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규정하는 데만 해도 반세기가 또 흘렀습니다. 조금씩 한 발씩 나가야 되죠. 그 안에서 얼마만큼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진짜 우리가 파묘를 해야 될 정도까지 심각하다고 볼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야 되는 거고요. 역사에 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승자 패자가 나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있어야 될 역사적 청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마저도 없기를 예. 바라죠. 그래서 이 제안이 한 발짝 조금 더 다가가는데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첫걸음이길 네, 바란다라고 우리 김용만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이게 좀 더 진일보한 다음 논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이 친일파 파묘법을 김홍걸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광복회든 이런 단체들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에게 이것을 당론으로 좀 채택을 해달라 이렇게 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좀 거부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에도 참 불투명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법 개정이거든요. 예. 법 개정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회는 그런데 각 진영 논리가 다 있고 진영 안에서도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21대 때도 지금 22대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가 당론 채택을 안 했거든요. 예. 이낙연 대표는 왜 당론 채택을 안 했느냐. 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본인은 대권 꿈이 있기 때문에 한쪽 진영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은 수도권에 그러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쪽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정치적인 유불리와 입장 때문이다. 그래서 저 다수당이었지만 당론으로 채택이 안 됐고 예. 실제로 채택이 안 됐을 때 제가 그 당시를 찾아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좌표를 몇 사람을 찍었어요. 왜 여기에 당론 채택을 반대하느냐.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낙연 대표부터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물론 뭐 보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진영에서도 또 찬반 논란이 그 당 내에서도 있고 하니까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는데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도 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가능하면 정치인들은 하나의 표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게 정치인인데 네. 거기에 반대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고려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친일 행정을 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어떻게 보면 부귀 영화를 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해방 이후 한국전쟁,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기득권이 됐었고 그 인물들의 자손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예.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주저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저 집안은 그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간부해서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았기 때문에 저 집안이 저렇게 잘 살고 있대라고 지금 젊은이들이 배우게 된다라면 네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예.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정치적 유불리를 저는 따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네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길도 나가도록 어떻게 그걸 좀 추진하는 쪽에서 정말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보와 보훈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 정치적인 입장, 유불리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좀 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경우가 우리와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1936년부터 75년까지 36년 동안 스페인을 철권 통치한 프란시스코 프랑코 전 총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3년에 걸친 내전 끝에 정권을 잡게 됩니다. 프랑코 전 총리는 이 내전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추모시설인 전몰자의 계곡이라는 걸 지어서 이곳에 전사자 3만여 명이 넘는 유해를 안장을 했고 본인 역시 사망한 이후에 이 특별 묘역에 안장이 됩니다. 이후에도 한 40여 년 동안 이 프랑코 묘역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바로 이 프랑코 묘역이 독재자 우상화에 이용된다. 그러니까 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파 정당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헤집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이장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2019년에 프랑코 묘역 이장이 이루어졌고요. 스페인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 공동묘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자의 계곡이라고 바꾸고 이 장소를 이제 평화와 화해를 기념하는 곳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페인의 사례가 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쭉 기록을 좀 찾아보고 예. 스페인판 파묘 논란이죠. 그런데 예. 이것이 어떻게 잘 우리 실적에 맞게 하면은 우리 국립묘지 논란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것도 우리하고 전개가 비슷합니다. 2019년에 프랑코의 묘가 이장이 됐는데 그때 정권이 사회노동당이에요. 예.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그것을 추진을 했어요. 이것도 과거사 역사 바로 세우기였습니다. 예. 우리하고 비슷해요. 예. 역사 바로 세우기였는데 그때 우파들이 반대를 했고 후손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막 내고 이렇게 굉장히 소동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2019년에 간처를 했어요. 이제 프랑코 묘는 이장을 했는데 2022년에 이것을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내전에 참전했던 우파든 좌파든 그때 희생자들을 전부 다 여기에 다 같이 안장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전체 추모 시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 국가 통합의 어떤 상징적인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국립묘지 논쟁도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은 어떤 해법이 여기서 좀 찾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 약간의 차이점이 있죠. 우리로 치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쫓아가려면 통일이 먼저 돼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극복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국립묘지 안전과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인 거거든요.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은 뭐 통일을 위해서 당시에 초기에 있었던 분들 내지는 북한과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각자가 평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화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참고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는 것은 좀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스페인 사례도 그렇고 뭐 제가 이제 해방 이후에 어떤 친일청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많이 다른 사례로 들고 있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똘로누스 같은 그런 움직임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국가에서 있었던 과거의 아픔을 씻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중요한 건요. 먼저 진실이 있고 예. 진실에 대한 반성이 있은 다음에 화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냥 묻듯이 묻어버리면 지금 같은 일이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도 또 장애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예. 참 아픈 비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산하에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에 발표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1,005명 가운데 11명이 지금 서울과 대전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에는 총 4,389명의 친일파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이 중에서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이 63명이나 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국가로부터 극진하게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한 우리 애국지사들의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거나 그 사후에 관리가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하는데 심지어 가짜 독립운동가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가 진짜 독립운동가의 후손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면서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지린성 일대 상일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김진성 선생이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예. 이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김용환이라고 하는 밀정을 처단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제시대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 서대문연구소에서 복역을 했는데 해방 이후에 출소를 하셨죠. 네. 출소를 하시고 가족들이는 만주로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1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겪었던 비슷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만주에서 자라서 군의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네. 어떻게 된 거냐면 본인의 아버지 이름으로 68년도에 김진성이라는 분이 상급 훈장을 받고 예? 국립묘지에 안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본인의 아버지는 61년도에 만주에서 전쟁 고문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거지? 라고 해서 그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요. 네. 들어와서 찾아봤더니 이 가족들이 가짜, 그러니까 김진성, 진짜 김진성이라는 이 인물의 활동 내역을 빼돌려가지고 가짜 김진성을 만들어서 국립묘지에 안장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가짜 김진성 묘를 뭐 서운을 취소하거나 하진 않고 그대로 진짜 김진성을 또 묘지에 다시 이중으로 안장을 시켰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짜 김진성 한 사람이 끝이지 않았고요. 예. 그 가족들이 3대에 걸쳐서 5명을 그런 식으로 독립운동가로 둔갑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2019년에 이런 모든 사실을 밝혀내고
비로소 서운을 취소시켰다고 하는데 가짜 김진성에 대해서 그때까지 국가에서 유공자라는 명목으로 그 집안에 지급했던 돈이 4억 5천만 원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말 황당한 일까지 있었던 건데 문제는 이것도 이제 결국 국가에서 이걸 환수하려면 국가의 조치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이 일이 밝혀진 때부터 5년만 거슬러서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그 가짜 그 독립유공자의 가족분들이 그냥 썼던 거예요. 가족들이 썼던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가짜 유공자가 현충원에 묻혀 있다니. 그거를 진짜 유공자의 후손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20년이 걸렸다는 것조차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례가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다고 하니 참 그렇습니다. 신분 세탁을 통해서 본인이 진짜 유공자인 것처럼 묻혀있는 그런 친일파들이 또 얼마나 될지 참 우려가 되는데 우리 독립유공자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는지 확실한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는 뭐 유거도 사실 찾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해외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순국을 하면 찾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 그 유해도 아직까지 사실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순국을 했죠. 유관순 열사는. 그런데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그 천안에 병천인데 천안 그 장태에서 지금 독립운동을 했던 만세운동을 했던 병천에 가면은 유관순 열사의 묘소라고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초혼묘라고 이제 혼을 부르는 묘, 시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진짜 묘소가 아니죠. 그럼 왜 진짜 그 묘소가 없는가 하면은 그때 그러니까 순국을 하고 나서 이화학당 관계자들과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시신을 인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어디에 매장을 했냐면 이태원에 있는 공동묘지에 이렇게 매장을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니까. 그런데 1930년대에 지금 이태원에 주택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일제시대 때.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이 묘들을 다른 데로 이장을 했어요. 이장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 했냐면 망우리, 지금 많이 있는 망우리 그 공동묘지를 이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연구가 확인되지 않은 그쪽은 무려 이 28,000기를 한꺼번에 그 합장을 해서 큰 묘를 만들었습니다. 합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 이제 가신 것 아닌가 그런 추측만 가능할 뿐이지 그 찾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죠. 역사를 정말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공식적으로 단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1948년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이 됐었지만 당시에 이승만 정부와 이 친일파들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이 됐었고 51년도에는 반민법의 모든 조치를 무효화하는 법률까지 공포가 됐었기 때문인데 결국은 해방 직후에 우리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이 친일파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웃지 못할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때문에 정말 국민들은 이 친일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우리 국민들만큼 이 역사 바로 세우기에 그닥 관심이 없어 보인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22대 국회 때 이게 과연 이게 진일보한 어떤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좀 우려가 좀 되네요. 정권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다 한다고 했죠. 김영삼 정부가 가장 상징적인데 역사 바로 세우기 했고 그 이후에 정부들도 역사를 바로 세운다고 했는데 어떤 정치적 역사 바로 세우기만 한 것 같아요. 정치적 역사 바로 세우기.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사회적 통합기구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그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 파묘 이런 것도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역대 국회마다 다 입법을 해도 안 되는가? 그것은 결국은 기득권화돼 있기 때문이다. 그 친일 했던 사람들이 기득권화됐고 지금 2세, 3세까지 다 4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기득권이 계속 이게 공고해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빨리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아야죠. 저는 뭐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는
현대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발굴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 미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덮어놨던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진실들이 조금씩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도 공고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약화되는 측면도 동시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해방 직후에는 그 사람들이 청산을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어요.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도 뭐 재산을 완수한다든가 그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어딘가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인치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방송하는 것도 굉장히 뜻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것까지 같이 역사에 남긴다면 다시 이런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희망을 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 79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망각 속에다 방치해두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시사토크 1인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